안녕하세요. NCS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해결 능력 소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문제 해결 능력이란 해놓고요,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한다라는 소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들도 대부분 맞습니다. 인식을 하고 해결하는 관계까지,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제 문제의 분류를 보니까요, 여러분, 창의적 문제랑 분석적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창의적 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나와 있고요. 분석적 문제는요, 현재 닥친 문제나 미래의 문제를 예상한, 예견될 것으로 대한 문제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함,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해결 방법들이 나오겠죠. 네, 이제 요런 거를 묻겠다라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은연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문제의 유형을 볼게요. 발생 유형, 탐색형 문제, 뭐 설정형 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발생형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 이미 일어난 문제. 탐색형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설정형은요, 미래에 어떻게 나와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어떤 이제 사업장에서요, 어떤 사업장이나 이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사고에 대한 개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력을 통한 문제 해결도 분명히 있고요. 문제 처리 능력, 이쪽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문제에서는 그 언어적인 어떤 인과관계, 논리관계, 혹은 어떤 논리에 대한 관계,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풀게 되실 거고요. 어떤 도표가 나왔을 때는 그 도표에서 원하는 어떤 현상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가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해놓고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답을 표를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네, 쭉 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표 해놓고 이제 옆쪽에 보니까요, 점수가 나오죠. 그 점수 갖고 체크를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체크한다. 그리고 이제 1요인, 3요인, 4요인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합계 각각 구해서 1요인은 몇 점, 3요인은 몇 점, 4요인은 몇 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문제겠죠. 그때 이제 판정표.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이용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해서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맨 처음부터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문제부터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나요? 제가 판단해도요, 문제부터 보고 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판단만 쓱 보고요. 그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내성 금단,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A의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총점과 판정 결과로 옳은 것은 이래요. 그러면 총점 구하려면요, 여러분 이쪽에 와야 되죠. 총점. 1번, 15번 합계 구해야 되고요. 총점을 갖고 이제 판정을 하겠다는 소리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 1요인이든 3요인이든 4요인이든 이것도 각각 구해봐서 1요인이 여기 속하거나 뭐 여기 속하거나 이런 다 판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저희가 이제 표를 보고 다 점수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표를 보고 한번 구해보죠.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이에요. 그럼 체크를 할 때요, 여러분, 여기 2, 1, 4겠죠, 여기는? 3, 3, 얼마인가요? 2, 3, 2, 3, 2, 1. 그죠? 4, 3, 1, 2.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은요, 와, 이거 또 다 더하려면 힘들죠,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요. 그러면 1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총 곱해서 이미 써버리죠. 뭐 3점. 2점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5개, 10점. 3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15점. 4점이 2점,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8점. 여러분들 뭐 선택을 하시기 나름이지만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편하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여러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맨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요, 25점에 11점인가요? 네, 36점입니다. 그러면 일단 36점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1번, 1요인, 3요인, 4요인 때문에 번호의 합을 또 좀 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1, 5, 9, 12, 15래요. 1, 5, 9, 12, 15. 계산해보죠. 이게 1요인이에요. 1요인. 그러면 1번이요. 2점.
2점이죠. 5번은요. 1, 2, 3, 4, 5번이니까요. 3점이네요. 그 다음에 9번은요. 9번은 여기입니다. 3점. 12번은요. 4점이네요. 15번은요. 맨 마지막 건가요? 2점이에요. 이거 다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게 10에 14점입니다. 1요인은 14점. 그 다음에 2요인은요. 2요인은 없군요. 네, 3요인이요. 3요인은요. 3요인은 뭐뭐뭐를 따지라느냐면 4, 8, 11, 14 따지래요. 네, 4, 8, 11, 14. 4가 몇 점이죠? 3점. 8은요? 2점. 11은요? 1점. 14는 1점이네요. 더해주면 몇 점인가요? 6, 7이죠? 네, 7점입니다. 마지막으로 4요인까지. 4요인은 몇 점인가요? 이게 총점이죠? 네. 4요인을 봤더니 4요인은 3, 7, 10, 13이래요. 3, 7, 10, 13. 네. 3, 7, 10, 13이고요. 3번은 몇 점이죠? 4점. 7번은요. 3점. 10번은 2점. 13번은 3점이에요. 더해줬더니요. 역시 12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수와 요 점수와 요 점수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총점까지요. 요거 갖고 이제 판정을 하겠죠. 다음 표를 보니까요.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판정표 44점 이상, 총점이 36점이에요. 그러면 총점이 36점이니까 일단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네. 그래서 총점으로 비교하면 요 라인이에요. 그럼 일반 사용자군인가요? 그 1요인을 봤더니 1요인이 14점이에요. 1요인이 14점이면 여기죠. 네. 1요인이 14점이면 여긴 또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에요. 3요인이 7점. 4요인이 12점, 3요인이 7점, 4요인이 12점 이하 여기도 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맨 밑에 판정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습니다. 일단은 판정해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거나 리얼에서 리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 다 해당한다면 고위험 사용자군이라네요. 일단은 기억에 해당하거나는 아니죠. 36점이니까요. 그리고 요인별로도요.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성립하진 않아요. 15, 13, 13점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요. 고위험 사용자군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인가요? 총점, 기억하고 니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요거래요. 근데 기억은 일단은 아니에요. 총점이 36점밖에 안 되니까 아니고요. 네. 근데 요인별에서 1요인 때문에 1요인이 14점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니은이 해당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겠네요. 그 다음에요. 총점이 39점 이하든지 1요인이 14점 이하 기억에서 리을이 다 해당하거나요.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 이거래요. 근데 기억에서 리을이 전부 다 성립하지는 않죠, 여러분. 3요인이 12점 이하 성립하고 4요인이 12점 이하 성립하지만 1요인이 14점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안 하는 바람에 일반 사용자군은 아니네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36점이고요. 그래서 답이 3번 형태 되겠죠. 네. 문제가 꽤나 시간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위 자가 진단표에서요.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네.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죠. 네.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죠, 여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이 내성이고요.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가 금단이래요. 이게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을 가장 과다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고 가상세계 지향성이면요.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많이 사용 만족감이 없는 상태래요. 그럼 위 자가 진단편에서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 경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 경우는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1요인은요. 1, 5, 9, 12, 15번이 합계고요. 3요인은 4, 8, 11, 14 합계고요. 4요인은 3, 7, 10, 13번의 합계죠. 네. 그러면 1요인이랑 가장 해석이 가능한 게 뭐죠? 1요인이요. 1요인은 1번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1요인에 해당하는 요 문장은요. 학교, 직장, 요쪽이죠. 직장,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업무 능률이 떨어졌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봐보세요.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누구에게 지적을 받았다. 네. 가정이든 학교든 뭐 그런 개념이죠. 9번은요.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는데 가족,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요. 12번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1이나, 네. 15번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한다. 어찌 보면요, 일요일은 굉장히 일상생활 장애와 관련이 많은 녀석이네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3요일은요, 여러분. 3요일은 4번을 해석하겠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불안하다. 왠지 불안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얘가 1번 내성일 확률이 높네요. 또 해석을 해보죠. 8번이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초조하게 여겨진다. 그 다음에요. 11번, 14번은요.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에 손이 안 잡힌다. 네. 맞죠? 그 다음에요. 14번은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맞네요. 요게 그냥 3요인은 자연스럽게 1번 내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여기 4요인 한번 볼게요. 4요인은요. 3, 7, 10, 13번이죠. 그럼 3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한다. 그 다음에요.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줄이려고 해봤지만 실패했다. 그 다음에 10번이니까요.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3번은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럼 여러분, 금단인가요? 가상세계 지향성인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면요. 요 말하고 요 말하고 지금 똑같이 적혀 있는데 요 말 좀 지워주시고요. 요 말은 저희가 가상세계 지향성이라는 단어만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상세계 지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금단 증상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요 4요인은요. 전부 다 금단 증상입니다.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 요인은요. 네, 금단 증상과 연관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요인 번호들 있죠? 1번, 2번이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 네, 2번 하고요. 3번 있고요. 4번, 5번, 6번이 안 나와 있죠? 네,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번하고 6번 한번 보세요. 2번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번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더 즐겁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상세계 지향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1, 3, 4요인이냐 했으니까 당연히 요걸 2요인이라고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인별로 지금 다, 자,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각각 이제 배분이 됐죠. 분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요. 위 자가 진단표에서 요인별 점수가 높을 경우 나타낼 수 있는 증상으로 알맞은 것은 짝꿍 짓기 잘했냐 이거죠. 1요인은요, 뭐였죠? 1요인은, 여기요. 1요인은 지금 일상생활 장애였어요. 그래서 답이 그냥 5번으로 보이네요. 2요인은요, 금단이네요. 2요인이 금단인가요? 아니요. 가상세계 지향성이에요. 3요인은요, 여기죠. 네, 1번 내성입니다. 4요인은 2번 금단 증상이죠. 그래서 답은 5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복잡은 하지만요, 여러분 각각 요인들이 뭘 나타내는지 그거 판단하라는 문제였어요.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무슨 공사의 여비 규정과 K의 출장 일정이다. K가 받을 총 여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네, 총 이제 여비가 얼마있냐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고요. 여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출장일 때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합니다. 출발일과 도착일은 여행 일수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운임의 구분과 적용인데요. 철도인 버스임으로 구분하고 철도임은 철도형에 버스임은 철도 2에 육로형에 각각 적용됩니다. 일비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별표 제1호에 상한액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식비는 1일 2식비를 기준으로 별표 제1호에 따라 지급하되 숙박의 경우는 일식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별표 제1호를 보겠습니다. 별표 제1호가 나와 있고요. 철도임과 버스임은 실비를 준대요. 실제 금액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든 돈을요. 일비는 1인당 16,000원을 주고요. 숙박비는 1인당 상한액이 7만원이라면 여러분 8만원짜리를 자도 7만원짜리를 준다는 소리고요. 그죠? 네. 6만원짜리를 주면 여러분 6만원짜리를 자면 어떻게 될까요? 6만원을 자면 6만원짜리 숙박을 한다면요. 6만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실비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죠. 여기 역시요. 숙박비는 별표 1호의 상한액 내에서만 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싼 데서 자도 그 금액밖에 못 받는 개념이죠. 어찌 보면요. 비싼 데서 자도 7만원까지가 한도야. 이런 계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식비는 1인당 18,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식비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일 2식비를 기준으로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끼당 9,000원씩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을 했을 때는 3식비를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식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니까요. 숙박한 날짜는 3식비를 받는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원 K의 출장 일정이에요. 1일차, 2일차, 3일차니까 총 일수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3일이죠.
네.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여비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요. 총 일수는 3일 동안 네, 했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1비는 얼마인가요? 3일 곱하기 16,000원이 1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48,0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운임을 한번 해보죠. 운임. 철도가 23,500원이고요. 쭉 봤더니 또 철도가 26,500원이네요. 그러면 23,500원, 26,500원이 총, 네, 운임이에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깔끔하네요. 5만원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숙박비를 한번 계산해보죠. 네. 숙박비는 숙박 이틀 숙박했잖아요. 근데 자, 여기는 숙박비가 75,000원이래요. 근데 상한액이 70,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5,000원은 자기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75,000원에도 7만원만 여비가 지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숙박비가 6만원인데 여기는 실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3만원이 총 들겠네요. 7만원 한도액이기 때문에 7만원이고요. 6만원은 실비이기 때문에 6만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줬더니 여기는 13만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식비가 남았네요. 네, 식비를 한번 볼게요. 숙박을 하는 날짜는 식비를 총 30비를 지급한다 그랬죠. 그리고 한 식비당 네, 9,000원인데 식비는 실비 지급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식비는 실비 지급은 아니죠, 여러분. 네. 식비는 1일 2식비를 기준으로 별표 제1호에 따라 지급하되 숙박의 경우 1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그냥 식비 같은 경우는 9,000원씩이라고 그냥 책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숙박한 날짜는 27,000원, 27,000원을 받겠다는 소리고 숙박을 안 한 날은 이식비만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18,000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지저분한데요. 27,000원, 27,000원. 왜냐하면 숙박을 했기 때문에 3식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숙박 안 했기 때문에 이식비를 받아서 18,000원 받습니다. 이게. 식비가 나올 거고요. 54,000원에다가 18,000원 더하니까 72,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다 계산해보죠, 그러면. 48,000원하고 72,000원 계산하면 좀 편하네요, 여러분. 13만인가요? 아, 12만이네요. 12만에 25만에 30만원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요런 능력이 이제 평소에 이제 취직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고객 문의를 읽고 고객이 지불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문의 게시판에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구하고 싶네요. 해놓고요. 주거용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320kWh를 사용했대요. 네, 320kWh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요, 표준 전압은 3500V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3500V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전력은요, 저압과 고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에는요, 3300V 이상, 66000V 이하. 그러니까 3500V니까요, 이 사람은 고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럼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요 표에서 부가가치세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기요금계 곱하기 0.1이랍니다.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될 내용은요, 전기요금계예요. 근데 전기요금계를 또 봤더니요, 뭐가 나오나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이라고 나오죠? 네. 두 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요금. 자, 320kWh래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320kWh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3,090원이 기본료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전력량 요금을 구해야 돼요. 근데 전력량 요금은요, 여러분, 여기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진행을 해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력을 이제 적당히 쓰길 원해서, 적당히 이제 소비하는 패턴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누진세라는 걸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면요, 조금만 돈을 내도 되는데, 100kWh까지는 56.1원을 주고 1kWh를 산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100kW를 쓴 다음부터는요, 똑같은 전기 1kW를 빼려고 해도요, 96.3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00kWh까지는 그렇게 썼다고 쳐도요, 300까지는 똑같은 전기를 143.4원, 한마디로 여기에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거의 4배입니다. 개념이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죠. 그래서요, 여러분, 320이라는 썼다는 이 근거 하에요, 여기선 100 계산하고요, 100 계산하고요, 100 계산하고, 여기는 20을 계산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각각 따로요. 그러면 처음에 1부터 100까지는요, 56.1만큼 쓸 테니까, 자, 56.1원으로 살 거니까요, 100을 곱할 겁니다. 이렇게 100. 그 다음 100kW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kW까지예요. 96.3원으로 파네요. 100 이렇게요. 그 다음 300까지는요, 143.4예요. 곱하기 10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긴데요, 320이니까 여기는 20만 쓰면 되죠. 20 곱하기 209.9예요. 네. 계산 해주면요, 전력량 요금의 합이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여러분. 5610이고요. 여기는요, 9630입니다. 여기는요, 100을 곱하니까 14,340원. 여기는요, 4,198원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다 더할 겁니다, 여러분. 더해요. 000이고 여기는 8이죠. 여기는요, 얘랑 더하면 10이고, 얘랑 더하면 7이죠. 7이고 1 올라갑니다. 네. 12에 12, 13, 14에 17이죠. 또 1 올라갑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고요. 10에 19에 23이에요. 2가 올라가요. 그래서 1하고 2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전력량 요금은요, 여러분 33,778원이고요.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36,868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기요금계를 계산할 때 그 맨 밑에 있는 6번 해석을 해보면요,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청구금액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10원 미만은 벌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빵 형태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야 될 금액은요, 36,860원이 네, 전기요금계입니다. 그죠? 근데 전기요금계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부가가치세 계산하래요. 부가가치세는 여기다가 0.1을 곱하면 돼요, 여러분. 0.1을 곱하면요, 감사하죠? 그냥 여기 공만 딱 지어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3,686원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도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10원 자리는 절사하세요. 그래서 답이 얼마인가요? 3,68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형태가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고객에 청구될 전기요금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전기요금을 구해보래요. 자, 지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기요금 미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거용 주택에 살고 있으며, 좀 뭔가 틀리죠? 비주거용 주택이래요. 이번 한 달 동안 95kWh를 사용했습니다. 표준전압은 220V고요. 청구될 전기요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전압이 220V니까요. 여기 저압 쪽이고요. 한 달 동안 95kW 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95kW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가장 핵심은요, 비주거용이에요. 그럼 그 표 밑에 나와 있는 비주거용과 주거용이 나와 있는 5번이 있죠, 여러분. 비주거용 주택에서는 1단계 사용량에 대해서 2단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적용한대요. 특서 단서가 있는 거죠. 95를 사용했지만 분명히 1단계예요. 1단계지만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2단계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개념이 나왔네요. 그럼 일단은요, 전기요금계 한번 구해보자. 아까 구했던 거요. 전기요금계는요, 기본요금 플러스 전력량 요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죠? 2단계를 적용시켜버렸으니까요. 890원이고요. 전력량 요금은요, 그냥 122.6에다 95 곱하면 되죠. 네. 122.6에다가요, 95를 곱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요, 네, 말씀드렸는데, 100 곱하고 5를 곱한 걸 빼도 됩니다, 여러분. 95 계산이, 이건 별로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100을 먼저 곱하고 5 곱한 걸 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귀찮아. 그럼 이거 계산하셔도 되고요. 6, 5, 30. 3 올라갑니다. 5, 20에 13. 5, 20에 11이고요. 5, 1은 5, 6이 나옵니다. 6, 9, 54. 5 올라가고요. 9, 28에 23. 2 올라가고 9, 28에 20. 2 올라가고 9, 1은 9,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 6, 4, 7, 0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소수점이 점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지워지겠죠. 11, 6, 4, 7이 나오네요. 그럼 전기요금계가 두 개를 합쳐주면 얼마죠? 네. 1, 2,
5, 3, 7이라고 나오네요. 1, 2, 5, 3, 7에서 맨 끝자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10원 자리는 절사합니다. 그래서 12,530원이 어떤가요? 전기요금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가 추가되냐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랑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전력 뭐였나요? 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추가가 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했던 계산이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계 곱하기 0.04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0.1을 곱한 1253원이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도 끝자리 뭐 하라 그랬죠, 여러분? 절사하라 그랬어요. 1250원이 부가가치세고요. 그 다음에요, 기금이 얼마인가요? 발전기금이? 여기다가 4%래요. 4%. 4만 곱하면 되죠. 4 곱하면요, 0, 5, 3, 4, 12, 1 올라가고 5, 4, 20, 21에 2 올라가고 4, 2, 8, 0에다가 50120인데요. 0.4기 때문에, 0.04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501.2원인데요. 10원짜리 미만 절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500원입니다. 네,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럼 요걸 전부 다 더했을 때 그것이 진짜로 전기요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줄을 좀 삐뚤삐뚤하게 썼네요. 1250원과 500원입니다. 세 개를 다 더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000이죠? 네, 0입니다. 3, 5니까요. 8이고요. 5랑 5 더하면 0이고요. 2 나오고 1 올라갑니다. 1, 2, 4죠? 네. 그래서 1, 14,280원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여러분? 3번 형태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 청구 금액은 14,280원입니다. 네. 청구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또 한 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서울에 사는 미영 씨는 철도를 이용해서 수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지하철 기준 각 역사의 거리가 동일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총 철도 길이도 50km라고 가정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지하철,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평균 속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신길까지 운임은 1,000원이고 서울에 금정까지 운임은 1,200원입니다. 예를 보여준 거죠. 네.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1,000원이고 뭐 그 사이에는 네, 그렇다는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21번을 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방법 중 그랬어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하게 가는 것 뭘까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서 지하철로 가려면 얼마 걸리나요? 아, 얼마가 아니라 돈이 얼마 드나죠? 서울 수원은 네, 지하철은 1,400원입니다. 제일 싸죠. 딱 봐도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요, 무궁화호는요, 서울에서 네, 무궁화호는 아이쿠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야 되죠? 전부 다? 더 해야 되죠. 네, 서울 수원까지 가려면요. 서울에서 용산. 그럼 다 더해야 됩니다. 네. 어우, 굉장히 커지네요. 1,000원, 1,200원, 1,000원, 1,500원, 네, 1,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새마을호는요, 여러분? 1,200, 1,000원, 1,000원, 3,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KTX는요, 2,000원, 2,000원, 3,200원이네요. 빨리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네. 이거 합치면 3,000원이고요. 4,000원, 5,000원, 6,200원이죠. 네. 여기는요, 여러분, 일단 3,200원에다 3,500원을 더하니까 6,700원이고요. 계산하시면요, 4,000원에다가 7,200원입니다. 가장 비싼 거는 당연히 KTX고요. 싼 거는 지하철이네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가는 것과 가장 저렴하게 가는 것의 운임차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7,200원에서 당연히 1,400원을 빼겠죠. 네, 계산하면 5,800원 나오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식 수준에서 가장 비쌀 건 당연히 KTX가 예상되시고 가장 싼 건 지하철 예상되신다면 이거랑 계산해서도 빼면 되는데요. 우리에겐 그런 담력이 있기를 네, 바랍니다. 아니면 다 계산하셔야 돼요. 네, 전부 다 계산하실 거예요, 아마. 네. 미영 씨는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 뒤 수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단 시간으로 수원에 가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대요. 서울에 사는 미영 씨가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수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최단 시간. 네.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네. 처음부터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새마을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최단 거리로 수원에 간다. 그리고 신길에서 어쨌든 만나야 된다. 그랬으면 일단 요 길은 볼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신길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신길까지 도착하는데 최단 거리다? 그럼 당연히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새마을호를 타고 와야 되죠. 돈은 상관없다고 치면요. 돈까지는 계산 안 한다 치면 당연히 새마을호를 타고 신길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을 갈아타서 어딜 가든지 뭘 가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새마을호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해석 되시나요? 지하철을 타면 당연히 새마을보다 느려요. 신기에서 어차피 1 보고 지나갈 거니까 신기에서 또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단 거리를 구하라. 최단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무조건 정지. 한 이후부터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겠네요. 그러면 최단 시간으로 수원에 가려면 몇 분에 걸리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서울부터 신길까지는 새마을호입니다. 고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신기에서 생각을 해보죠. 신기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죠? 수원에 가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 길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 길이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요. 새마을호를 타고 어디서요? 신길에서 수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신길에서 수원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쭉 새마을호만 타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신길에서 영등포로 가서 KTX나 무궁화를 타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길에서 영등포까지 뭘 타야 되나요? 지하철 타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뭘 타죠? 곧바로 수원 쪽으로 무궁화나 KTX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타야 돼요. 여러분 요것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르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영등포까지 지하철 타고 갔어요. 똑같죠, 시간은. 신기에서 어차피 영등포까지 지하철 타고 갔으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그 지하철도 따져볼게요. 지하철 타고 쭉 가나, 무궁화 타고 가나, KTX 타고 가나. 돈 상관없다면 가장 빠른 거는 뭐죠? 당연히 영등포까지에서는 영등포보다 수원이 KTX가 제일 빠르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볼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최단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니까요. 그럼 돈 생각하지 말고 영등포로 지하철까지 간 다음에 지하철 이제 갈아타서 KTX로 수원까지 가겠다. 그 판단만 하시면 되죠.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여러분. 왜냐면 크게 봤을 때 신길까지 가서 신길에서 지하철로 타는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신길에서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는 신길에서 새마을이 더 빠를 테니까요. 왜냐면 속도 차이가 2배가 나죠. 당연한 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무궁화랑 KTX도요. 영등포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무궁화 탈 거예요? KTX 탈 거예요? 당연히 KTX 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가려면. 그럼 이거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무조건 새마을호예요. 친구 만나고 다시 새마을호를 타고 신길에서 수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서울부터 수원까지 뭘 계산하면 되죠. 그냥 전체 거리에 전체 속력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총 걸린 시간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50km래요.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네, 시속이죠. 이거 이식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이 얼마죠? 새마을호가 120이래요. 그럼 120분의 50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지어주면서 12분의 5시간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12분의 5시간은 몇 분인가요, 여러분? 시간이 1시간이 60분이죠. 그럼 12분의 5에다가 60을 곱하면 됩니다. 지어주고요. 5라서 나오는 시간은요. 25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그러면 서울에서 신길 섰다가 친구 만나고 다시 신길에서 수원까지 새마을호 타는 건 25분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요번 거요. 영등포까지 지하철 또 타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부터 신길까지는 못 타고 가야 되죠. 새마을호를 타고 가야 돼요. 서울에서 신길까지가 근데 거리가 나와 있나요? 네, 여기서 서울부터 신길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거리가 나와 있진 않죠, 여러분. 근데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 역사의 거리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서울부터 수원까지가 전체 50km인데 여기 몇 개 지나가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를 지나가죠? 역을 10개를 지나가는데 50km다? 그럼 하나당 5km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신길까지가 하나, 둘, 3개예요. 15km죠? 네. 15km입니다. 그러면 자, 새마을을 타고요. 서울에서 신길까지가 15km니까요.
15km를 속력 12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눠주면 8분의 1시간이네요. 곱하기 60을 계산하면요. 계산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4로 나눠주면 15죠. 그러니까 한 7.5분 정도 걸리네요. 네. 그래서 새마을호를 타고 신길까지 가는 것만 7.5분이에요. 여기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신길에서 영등포까지. 네. 그런데 영등포까지 갈 때요. 다른 교통수단 갈아탈 때 걸린 시간 2분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 2분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지하철 탈 거거든요. 지하철 탔어요. 영등포까지 가죠. 영등포까지 가는데 각 거리가 5km였잖아요. 이것도 5km인데 한 정거장인데 6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속력분의 거리죠. 이게 시간인데요. 시간이 어차피 60분으로 바꿀 거니까 몇 분이 걸리나요? 5분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5분 걸리고요. 이제 영등포에서 다시 한번 뭘 하죠? KTX로 갈아탈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2분이 더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에서 한 번에 이제 수원까지 갑니다. 얼마의 거리죠? 거리로 봤더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30km입니다. 30km를 몇 킬로미터로 가나요? 속도가 300으로 가요. 네.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10분의 1시간 곱하기 60을 해주면요. 6분밖에 안 걸리네요. 지하철로 한 정거장 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럼 전체 계산 다 해주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10분이 깔끔하게 나오죠. 10분에 12.5분이니까요. 답은 22.5분 이렇게 나옵니다. 고로 갈아타는 것까지 다 계산해도요. KTX 쪽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네, 2번 이렇게 형태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해석해야 되고요. 정확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좀 드러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부분들 다 감당하시면서 풀어야 되니까요. 행사운영팀에 소속된 직원 P는 행사 때 필요한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대요. 해놓고 이제 안내책자 제작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문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작할 인쇄책자에 관한 정보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안내책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일단 비치할 곳이 1동 내부. 네. 그죠? 네, 1동 내부. 그 다음에요, 2동과 별관 사이에 한 곳. 요 사이죠? 네. 그 다음에 후문 앞. 여기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 네, 건물 내부용이냐, 건물 외부용이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내부냐, 외부냐는요, 내부가 있으면 내부고, 없으면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만 내부예요. 2동이면 1동 있고, 2동 있고, 별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넣는다는 소리겠죠, 뭐, 네. 후문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대문학해 있고 후문이다 그러면 후문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일 개념일 겁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계산 한번 해보죠. 1동 내부에 안내 책자, 책자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책자는 전부 단면으로 제작하고 단 실내에 비치할 책자는 양면 제작, 각 장소마다 30건씩 제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양면 제작을 합니다. 양면 제작 비용이 얼마인가요? 네, 양면 제작 비용은 한 권에 18,000원이에요. 그럼 18,000원 곱하기 총 30부를 제작하죠. 네. 30부를 제작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물 내부용 책자 비치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책자 비치대까지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한 상태에서 더하기 내부용은 8,000원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곱하기도 나오고 더하기도 나오네요. 이동 별관이랑 후문 앞은요. 똑같은 외부의 개념이니까요. 한 건당 10,000원씩 잡고 총 몇십 부죠? 이렇게 따지면 외부가 총 60부죠. 네, 여기다가요. 이제 그 비치대가 얼마죠? 하나당 외부용은 12,000원, 12,000원이니까 12,000 곱하기 몇 군데가 되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더 해볼게요. 빨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 계산하면 네, 54만 원에 8,000원이죠. 54만 8,000원이고요. 여기는 60만 원에 24,000원입니다. 그럼 62만 4,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개 빨리 더해 주시면요. 117만 2,000원 이렇게 나오겠어요. 답이 몇 번이죠? 네,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P는 안내책자 제작 비용을 정리한 후 팀장에 보고하였고 이제 샬라샬라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석을 해보죠.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하나씩 그리고 별관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총 설치하는 곳만 일단 살펴보죠. 네, 정문과 후문에 한 개, 정문 한 개, 네, 후문 한 개, 그 다음에 별관 앞에 하나. 그죠? 세 군데 일단
네, 처리하게 돼 있고요. 정문에는 2 곱하기 8. 여긴 2 곱하기 8이고 여기는 네, 3 곱하기 5짜리죠. 네, 3 곱하기 5짜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행사 안내판 제조 비용은 요 밑에만 나와 있죠.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르면 기본 크기에 추가된 크기만큼 1제곱당 1제곱미터당 1,500원씩 추가합니다. 그랬네요. 기본 크기는 2, 3이고 4,000원이래요. 그러면 6제곱미터일 때 일단은 기본이고요. 그게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볼게요. 총 몇이죠? 16이죠. 16제곱미터. 여기는 얼마인가요? 15제곱미터. 여기도 15제곱미터죠. 이거 하나씩 다 따로 하실까요? 아니면 네, 추가되는 금액만 다 따로따로 일단은 정리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6이 기본이니까요. 여기는 10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는 9가 추가가 됐고 여기도 9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기본 4,000원, 4,000원, 4,000원 기본 금액이에요. 4,000원, 4,000원, 4,000원 더하기 추가된 금액 곱하기 1,500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5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인가요? 네, 4,000원짜리가 3개 있죠. 기본이 3개에 추가된 게 총 몇이죠? 28이네요. 28 곱하기 각 미터당 1,500씩을 곱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1,500 곱하기 28이에요. 이렇게 00, 85, 40에 4 올라가고 8에는 8. 네. 그 다음에 여기 3,000 적히겠죠. 그래서 42,000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 금액이 42,000원이고요. 기본 금액이 12,000원이네요. 그럼 총 내야 되는 금액은 네, 54,00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을 빨리 하라는 문제고요. 네, 다음 문제 곧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기본적인 이제 그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PC 절전 소프트웨어 그린 터치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PC 절전? 그러면 대기 시간을 확 줄여주는 뭐 그런 거요. 껌껌껌 바꿔주는 거, 꺼지는 거요. 대기 전력만 딱 갖고 있다가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하면 딱 켜지는 거. 이제 그런 생각만 딱 드셔도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소 절전, 빠른 절전, 최대 절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소 절전은 모니터만 절전하는 거고 절감량은 시간당 40W, 10밖에 안 되는 거냐. 빠른 절전은 완전히 그냥 대기 모드로 있고 최소의 전력 유지로 절전 효과가 뛰어나고 시간당 158W씩이나 절약을 한대요. 거의 4배죠. 그죠? 네. 여기도 거의 4배인데 최대 절전은 빠른 절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요. 1W밖에 안 나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복구 속도는 얘는 빠르고 얘는 복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해봤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린 터치를 설치하는 방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누르고요. 설치하고 설치 완료합니다. 우리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 치고는 한 번쯤은, 네, 절대로 한 번쯤은 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란 소리고요. 실행했더니 이렇고 나옵니다. 바탕화면에 이런 거 터치하겠습니다. 뭐 실행되시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이 네, 한 번쯤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실행 중일 땐 이렇게 검은 모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이런 절감된 통계 화면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일단 문제 볼게요. 미정이는 업무를 집에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래 켜놓는데요. 근데 전기요금을 조금만 줄여보고자 그린터치를 사용하게 됐는데 기본 설정을 빠른 절전 모드로 8월을 설정해놨대요. 근데 9월달은 최대 절전으로 이용을 했대요. 2달 모두 하루 3시간씩 30일 내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전기 요금은 총 얼마입니까? 절약된 전기 요금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지금 이거 나온 거겠죠. 요금 절감 예상액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3시간 30일 딱 그 미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썼을 때 최대 절전은 4,010원이고요. 빠른 절전은 3,990원이 절약이 된대요. 근데 8월 달은 이거, 9월 달은 이걸로 했답니다. 그럼 합쳐버리면 몇 원이 절약된 걸까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네요. 8,000원. 그죠? 2개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8,000원을 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죠.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그린터치 설치 방법과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지정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후 실행을 시키면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실행시키면 설치가 자동 진행. 실행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이걸 이제 실행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설치 방법이고요. 요거는요. 설치를 하면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죠. 1번에는요. 2번에는 실행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실행 방법 4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F12나 Alt F12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4가지 있고요. 3번 같은 내용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린터치를 실행하면 5초 대기창이 뜨면서 절전 모드가 실행되고 모니터가 꺼진대요. 실행을 하면요. 5초 대기창이 나타나면 절전 모드가 실행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모니터가 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절감된 시간과 전기 절감량을 볼 수 있는 통계 화면은 다음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면 화면이 사라진대요. 맞나요? 네, 키보드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통계 화면이 사라집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작하면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이걸 더블 클릭해야 사라진다라고 정확히 말을 했어야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긴 표가 나왔어요.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상황은요. 어떤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고 그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매 단계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면서 몇 년 주기로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의 상식을 갖고 계시면 이 문제를 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어쩌면 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NCS 문제를 풀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상식을 많이 사용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회사, 기업마다 그 기업에 해당하는 그 상식은 거의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 두신다면 이것도 어딘가에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유형성 평가 이런 거는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한번 알아봐도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상식이니까요. 네, 총괄관리 책임자는 이렇고 이런 책임 이런 걸 한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네. 관리 감독자가 이런 걸 하고 근로자는 이런 걸 하고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이런 걸 한다는구나. 그럼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잘못한 것은 만약에 나왔다면 여기 내용에서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럼 그때 와서 읽어주면 돼요. 지금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부터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실시 시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초 평가,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 평가, 매년 1회 한 번씩은 하는구나. 수시 평가, 네 어떻게 뭐죠? 작업하기 전, 실행을 착수하기 전 이럴 때 아무 데나 실시합니다. 하고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실시 방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실시 총괄 관리한다. 뭐 등등등등 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익혀 주세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및 추진 절차가 여기 정도에 있구나. 그리고 뒤에서 문제가 만약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시 유의사항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관리까지 등등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위쪽의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또 틀린 거 찾으라는 소리죠. 1번 보니까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회의나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을 묻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위험성 평가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회의, 교육 실시하는 게 당연히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어찌 보면 그냥 너무 쉬운 상식 같은 경우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네. 2번은요. 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설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여러분? 네, 꼭 맞는 말 같아요. 네. 3번은요. 위험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것 같고요. 관리 감독자에게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요건 여러분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굳이 살펴봐야 될 내용을 일단 4번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특별히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답은 2번이래요. 어찌 보면 꼼꼼하게 좀 봤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2번부터 볼게요. 어디에 있나요? 네. 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이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만 나와 있죠? 네. 이쪽에는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설비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설비. 여기 있네요. 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답이 2번이에요. 해당 설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네, 근로자를 참정하게 한다는 한 바로 위에 있네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위 내용이고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2번이랍니다. 3번은요. 위험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죠? 위험성 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 이렇게 적혀 있네요. 관리 감독자에게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실행을 하게 한다. 관리 감독자에게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어찌 보면 이쪽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그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다 와서 해결이 다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2번이라고 고르실 수 있는 거겠죠. 네. 다음은요. 48번 다음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그랬어요. 위험성 평가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보관이라는 또 단어에 또 주의를 둬야 되겠죠. 어디에 보관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기록관리 여기 있네요, 여러분. 위험성 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리 규정에 준하여 보관할 때 3년 이상 보관합니다. 일단은 1번은 맞겠네요. 2번은요. 최초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까 네, 여기도 있긴 하네요. 기록은 1회 정도 검토를 하고 반영한 후에 배부도는 게시한다. 이 내용 말고요. 저 위에서 아까 보셨던 네. 저 정기평가였나요? 최초 평가 후 사업단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1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2번도 역시 맞겠습니다. 비일상적인 작업이나 비상조치 작업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왠지 걸리지 않나요, 여러분? 네, 비일상적인 작업. 그럼 빨리 비일상적인 작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비일상적인 작업. 네.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네. 비일상적인 작업을 쭉 찾아보세요. 비일상적인 작업, 여기 있네요, 여러분. 비일상적인 작업에서도 위험성 평가는 모든 근로자 영향을 담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비일상적인 작업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네, 4번은요. 위험성 평가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위험성이 허용된 가능 수준까지 될 때까지 평가를 반복한다. 당연히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죠. 네, 여기 당구장 표시로 있습니다. 답을 3번이라고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에 따른 역할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표가 나오겠네요. 네, 그죠? 네. 총괄 관리 책임자인 A씨는 위험성 평가 교육을 이수받고 관련 직원들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네. 교육을 이수한다.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 맞죠? 여기 내용은요. 작업자에게 외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네. 어찌 보면 맞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관련 직원들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요, 여러분.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요. 네. 위험성 평가 실시 공문 개설 공부에 관련해 개최하고 기록 유지하고 관련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그죠? 관련 직원들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딱 여기잖아요. 관련 직원에게 위험성 교육 실시. 이 내용이 들어와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또 틀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나씩 다 찾아보시면 하나씩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